안녕하세요. 수박 겉핥기입니다. 패권의 몰락 시리즈를 이어갑니다. 1편에서 3단 노선과 아고게가 두세 개를 만들었고 2편에서 델로스 동맹이 제국으로 변했습니다. 3편에서 우리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오늘도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구조는 이해했다. 그러면 실제 전쟁의 방아쇠는 누가 어떻게 당겼는가? 투키디데스는 전쟁의 원인을 두 층위로 나눴습니다. 표면적 원인과 진정한 원인. 3편에서는 진정한 원인, 구조적 공포를 다뤘습니다. 오늘 4편은 변방의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내전이 어떻게 연쇄 반응을 일으켜 27년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선택과 집단의 심리가 어떻게 역사를 비틀었는지 표면적 원인을 해부합니다. 잠깐 복습합니다. 1편에서 아테네는 3단 노선으로 에게해를 장악하고 스파르타는 헬로트 공포에 갇혔습니다. 2편에서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을 제국으로 변모시켰고 사모스 응징으로 제국의 통치 매뉴얼을 완성했습니다. 3편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구조적 패턴임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그 함정이 실제로 작동한 순간들을 추적합니다. 오늘은 3막 구성입니다. 1막에서 에피담노스부터 코르키라, 포테이다이아까지 연쇄 위기의 전개를 추적합니다. 2막에서 50년간 쌓인 불신의 역사 펜테콘타이티아를 살펴봅니다. 3막에서 스파르타 미네가 어떻게 파국적 결의에 이르렀는지를 해부합니다. 4막에서 페리클레스의 대전략과 그 균열,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과의 구조적 비교로 마무리합니다. 기원전 435년 그리스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이오니아 해의 변방 도시 에피담노스에서 작은 내전이 시작됩니다. 이 도시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내전은 도미노처럼 강대국들을 하나씩 끌어들여 기원전 431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발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에피담노스의 지정학적 위치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이 도시는 오늘날 코르푸 섬 코르키라가 세운 식민시였습니다. 그런데 코르키라 자체가 코린토스의 식민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에피담노스는 코린토스의 손잡벌 식민지인 셈입니다. 이 복잡한 혈통이 나중에 강대국들이 개입하는 빌미가 됩니다. 모도시의 권리, 누가 에피담노스를 가족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에피담노스 내부에서 민주파와 과두파 간의 내전 스타시스가 터집니다. 민주파가 권력을 장악했고 추방된 과두파 귀족들은 주변 이민족과 결탁해 에피담노스를 육지와 바다 양면에서 포위했습니다. 사면초가에 빠진 민주파는 모도시인 코르키라에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코르키라는 거절합니다. 코르키라는 전통적으로 엄격한 고립주의 외교를 고수해온 국가였습니다. 코르키라에 거절당한 에피담노스는 델포이 신탁에 묻습니다. 신탁의 응답은 코린토스의 도시를 넘기고 그들의 보호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에피담노스는 코르키라를 건너뛰고 코린토스에 직접 구원을 요청했고 코린토스는 즉각 수락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식민시 구원이었지만 코린토스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코르키라에 대한 깊은 역사적 원한이 있었습니다. 코르키라는 코린토스의 식민시임에도 종교적 행사에서 모도시에 바쳐야 할 예우를 거부하며 수십 년간 코린토스를 멸시해왔습니다. 코린토스의 개입에 코르키라가 격분합니다. 코르키라는 40척의 함대를 파견해 에피담노스를 포위했고 기원전 435년 레우킴메 해전에서 코린토스를 꺾고 에피담노스를 함락시킵니다. 그러나 코린토스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동맹국들로부터 막대한 자금과 함선을 끌어모아 대규모 복수 함대를 구축했습니다. 코르키라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는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코르키라는 평생 지켜온 비동맹 원칙을 포기하고 아테네에 사절을 보냅니다. 코르키라의 논리는 냉혹한 현실 정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 세계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강력한 함대 120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코린토스가 우리를 점령하고 이 함대를 흡수한다면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해골력은 아테네의 해상 패권을 위협하는 수준이 됩니다. 이것은 호소가 아니라 안보 계산을 담은 협상이었습니다. 아테네 민회는 이틀에 걸쳐 격렬한 논쟁을 벌입니다. 첫째 날에는 30년 평화조약 파기를 우려해 코린토스 편을 드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날 페리클레스의 전략적 판단이 승리합니다. 스파르타와의 전쟁은 불가피하다.
코르키라 함대를 적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 단,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선제 공격을 금지하는 방어 동맹만 체결하고 불과 10척만 파견하는 고육지책을 택했습니다. 기원전 433년 15타 해전. 코르키라 함대가 코린토스에게 거의 괴멸될 위기에 처합니다. 아테네 함선 10척은 처음에 방어 역할만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코르키라가 무너지려는 순간 결국 아테네 함대가 전투에 직접 개입합니다. 코린토스 함대와 아테네 함대가 처음으로 직접 무력 충돌을 빚었습니다. 전쟁을 피하려던 방어 동맹 10척이 전쟁을 향한 첫 번째 총성이 된 것입니다. 코르키라 위기는 투키디데스가 말한 구조적 필연성을 실증합니다. 에피담노스의 작은 내전이 코르키라를 자극했고, 코르키라가 코린토스를 자극했고, 코린토스가 아테네를 끌어들였습니다. 각 단계마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계산하며 합리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 합리적 선택들의 총합이 아무도 의도하지 않은 전쟁을 향한 경사로를 만들었습니다. 코르키라 위기가 채 정리되기도 전에 두 번째 도화선이 당겨집니다. 칼키디케 반도의 포테이다이아. 이 도시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특수했습니다. 코린토스가 세운 식민시이면서 동시에 아테네 델로스 동맹의 조공국이라는 이중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코린토스 행정관이 해마다 파견되고 동시에 아테네에 조공을 바치는 두 패권국 사이에 낀 도시였습니다. 15타 해전 직후 아테네는 코린토스가 포테이다이아를 부추겨 반란을 일으킬 것을 우려하여 선제적 예방 조치에 나섭니다. 포테이다이아의 세 가지를 강압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첫째, 남쪽 성벽을 허물어라. 둘째, 코린토스 행정관들을 추방하라. 셋째, 충성의 담보로 인지를 바쳐라. 이 굴욕적인 요구와 마케도니아 왕 페르디카스 2세의 이관계가 결합되었습니다. 결국 기원전 432년 포테이다이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코린토스는 즉시 펠로폰네소스 용병 2,000명을 파견합니다. 아테네와 코린토스가 포테이다이아 성벽 앞에서 직접 마주합니다. 포위전은 수년간 지속됩니다. 아테네 장군 칼리아스를 포함한 150명의 시민이 전사했고 무려 2,000달란트 이상의 막대한 군비가 소모되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건축비가 약 500달란트였으니 이 포위전 하나에 파르테논 4채 값이 쏟아진 겁니다. 코린토스는 성 안에 갇혀 굶어 죽어가는 자국민들을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코린토스가 스파르타를 향해 전쟁을 강력히 촉구하게 만든 결정적 도화선이 됩니다. 코르키라와 포테이다이아 위기만으로는 전쟁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투키디데스는 전쟁 발발 직전 50년의 역사를 따로 추적합니다. 페르시아 전쟁 종전해인 기원전 479년부터 펠로폰네소스 전쟁 발발해인 기원전 431년까지. 그는 이 시기를 펜테콘타에티아 50년의 시간이라 불렀습니다. 이 50년 동안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의 상호 불신이 어떻게 축적되었는지를 추적하는 파트입니다. 페르시아가 물러간 직후 아테네는 파괴된 도시를 재건하며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스파르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성벽이 있는 도시는 페르시아 침공 시 거점이 될 수 있으니 재건을 중단하라. 위선적인 논리였습니다. 이때 테미스토클레스가 고도의 기만수를 발휘합니다. 그는 스파르타의 사절로 자원해 홀로 먼저 출발하고 스파르타 회담을 계속 미루며 시간을 법니다. 그 사이 아테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테네에 남은 모든 시민이 동원됩니다. 성인 남성은 물론 여성과 아이들까지. 개인 저택, 공공건물, 무덤의 묘비석과 기둥까지 뜯어내며 밤낮 없이 성벽을 쌓았습니다. 오늘날 발굴된 아테네 성벽의 기저부에 온갖 파편들이 섞여 있는 것은 바로 이 절박했던 상황의 흔적입니다. 스파르타에서 소문이 들려오자 테미스토클레스는 소문만 믿지 말고 시찰단을 직접 아테네로 보내 눈으로 확인하라고 역제안하며 그들을 사실상 인질로 억류했습니다. 성벽이 완성됐다는 소식을 듣자 테미스토클레스는 스파르타 의회에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아테네는 이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가졌다. 군사력이 동등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외교적 논의가 불가능하다. 스파르타는 겉으로는 동맹국의 권리라며 분노를 감추었지만 속으로는 뼈아픈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은 스파르타 내부에 아테네의 팽창주의와 기만적 본성에 대한 깊고 치유 불가능한 불신을 심어줍니다. 이후 장성이 건설되어 아테네는 육지와 단절된 섬이 됩니다. 이것은 사막 페리클레스 대전략의 토대가 됩니다.
기원전 433년에서 432년 겨울, 또 하나의 결정적 사건이 터집니다. 아테네 미네가 통과시킨 메가라 봉쇄령. 메가라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아티카를 잇는 지역 이스트무스의 요충지에 위치한 스파르타의 핵심 동맹국이었습니다. 아테네는 메가라가 신성한 토지를 침범하고 도망친 아테네 노예들을 숨겨주고 아테네 전령을 살해했다는 명목으로 가혹한 징벌을 가했습니다. 봉쇄령의 내용은 단순하지만 무자비했습니다. 메가라 상인들이 아테네 본국은 물론 델로스 동맹의 모든 항구와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메가라는 토지가 척박해 식량과 생필품을 철저히 해상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였습니다. 당대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가 메가라인들이 서서히 굶어 죽어간다고 풍자했을 만큼 파장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이것은 현대적 의미의 경제 제재였습니다. 페리클레스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메가라를 군사적으로 공격하면 30년 평화조약 위반으로 스파르타의 즉각 개입을 부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는 경제 제재를 선택했습니다. 코린토스를 돕는 동맹국들에게 아테네에 반기를 들면 군사 공격 없이도 경제적으로 파멸할 것이라는 공포를 심어주고 코린토스를 동맹 내에서 고립시키려는 스마트 제재였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완벽한 계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적 계산은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린 메가라는 스파르타로 달려가 코린토스와 함께 아테네의 횡포를 규탄했고 이는 스파르타 내 강경파의 입지를 급격히 강화시켰습니다. 스파르타는 메가라 봉쇄령만 철회한다면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페리클레스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철회는 단순한 무역 금지 해제가 아니라 스파르타의 강압적 명령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무력을 피하려던 시도가 역설적으로 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명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원전 432년 스파르타에서 열린 동맹국 회의. 이 회의에서 벌어진 논쟁은 국가 간 합리적 이익 계산이 어떻게 집단 심리의 압박 앞에서 무너지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르키다모스 왕의 신중론과 에포르 스테네라이다스의 강경론이 충돌합니다. 승자는 이성이 아니었습니다. 코린토스 사절은 단순히 자국의 피해만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훨씬 교묘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정체성의 정치. 아테네인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혁신가입니다. 결정을 내리면 즉시 행동하고 위험 앞에서도 낙관하며 스스로도 쉬지 못하고 남들도 쉬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반면 스파르타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가진 것을 보존하는 데만 급급하고 결단이 필요할 때 지체하는 겁쟁이들입니다. 코린토스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아테네가 군사력을 더 키우기 전인 지금 당장 예방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카드를 꺼냅니다. 만약 스파르타가 맹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고 동맹들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득이하게 다른 동맹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스파르타가 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 누려온 헤게모니 존립 자체에 대한 인질극이었습니다. 스파르타 왕 아르키다모스는 냉철한 현실주의로 맞섰습니다. 아테네는 막대한 부를 지녔고 해군은 무적이며 제국 전역에서 자원을 바다로 자급자족할 수 있습니다. 스파르타의 전통적인 전술 여름철 아티카 평야 유린으로는 아테네를 결코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을 시작하면 이기지도 못한 채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주게 될 짐이 될 것입니다. 그는 해군력을 구축하고 페르시아의 자금을 확보할 때까지 전쟁을 미루고 외교적 협상으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에포르 스테네라이다스의 반격은 짧고 퉁명스럽고 감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아르키다모스의 길고 논리적인 분석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대신 수치심, 명예, 동맹에 대한 의리를 자극했습니다. 아테네인들의 연설이 무슨 뜻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이 우리의 동맹을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하다. 이 짧은 연설이 아르키다모스의 정교한 논리를 압도했습니다. 왜일까요? 스테네라이다스는 연설에 이어 집단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했습니다. 스파르타의 전통적 투표 방식은 함성의 크기로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의도적으로 어느 쪽 함성이 더 큰지 분간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찬성하는 자들과 반대하는 자들을 물리적으로 회의장 양쪽으로 이동하여 갈라설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평화를 지지하는 자들의 얼굴이 모두에게 공개되는 겁니다. 그들은 아테네를 두려워하는 겁쟁이로 낙인 찍힙니다.
명예를 목숨보다 중시하는 스파르타인들은 감히 군중의 시선 앞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진영으로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스파르타 민회는 장기 전쟁 수행 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당장의 수치심을 모면하고 동맹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전쟁을 결의했습니다. 아르키다모스의 경고는 완전히 옳았습니다. 27년 후 스파르타는 그 경고가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투키디데스는 이성적인 분석이 집단 심리 앞에서 무너질 때 국가는 얼마나 쉽게 파멸의 길을 선택하는가를 독자들에게 알립니다. 전쟁이 기정사실이 되자 페리클레스는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비대칭 장기 소모전 전략을 민회에 제시합니다. 스파르타는 무적의 육군이고 아테네는 무적의 해군입니다. 이 비대칭 구조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페리클레스의 답은 충격적이고 천재적이었습니다. 페리클레스 대전략의 핵심은 단 하나의 개념이었습니다. 아테네를 육지와 단절된 하나의 거대한 섬처럼 간주하라. 스파르타 중장보병이 여름마다 아티카로 쳐들어오더라도 절대 성문 밖으로 나가 맞서 싸우지 않는다. 대신 아티카의 모든 시민과 농민을 아테네 도심과 피레우스 항구를 잇는 장성 안으로 철수시킵니다. 길이 약 6km, 폭 200m의 쌍열 장벽. 이 안에서 아테네는 바다를 통해 제국 전역의 자원을 공급받으며 무한히 버팁니다. 페리클레스는 말했습니다. 전쟁은 강제된 징발품이 아니라 비축된 자본에 의해 유지된다. 흑해 지역 등 제국 전역에서 징수되는 조공과 식량은 아테네 해군이 보호하는 해상 무역로를 통해 피레우스로 유입됩니다. 성문 밖의 농경지와 조상의 묘지가 불타더라도 경제적 생명선은 유지됩니다. 반면 펠로폰네소스 동맹군을 구성하는 농부들은 재정적 여유가 없습니다. 추수기 이상으로 고향을 비울 수 없어 몇 주간 아티카를 약탈한 뒤에는 식량 부족으로 철수해야 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수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테네 해군은 펠로폰네소스 해안을 지속적으로 기습 타격하고 해상 봉쇄를 단행합니다. 목표는 스파르타군의 괴멸이 아니었습니다. 스파르타가 뼈아픈 경제적 고통 속에서 아테네 제국을 군사적으로 붕괴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것. 결국 지쳐서 평화를 구걸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리클레스가 계산에 넣지 못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430년. 에티오피아와 이집트를 거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역병이 아테네를 강타합니다. 장벽 안으로 몰려든 수십만 명의 인구. 밀폐된 공간의 과밀이 최악의 온상이 됐습니다. 아테네 인구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추정 7만 5천에서 1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적의 창칼에 죽은 사상자보다 역병 사망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완벽한 전략의 설계자 페리클레스 자신도 두 아들을 잃은 뒤 기원전 429년 역병에 감염되어 사망합니다. 페리클레스의 죽음과 함께 전략적 통제력이 사라집니다. 분노하고 상처받은 아테네 민주정은 클레온과 알키비아데스 같은 선동가들에게 휘둘렸습니다. 그들은 페리클레스의 유훈, 전쟁 중에는 제국을 확장하지 말라를 어기고 기원전 413년 시칠리아 원정이라는 무모한 도박을 감행합니다. 이 원정의 처참한 괴멸이 아테네 해군과 제국의 최종적 파멸을 초래합니다. 페리클레스의 전략은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중의 감정을 이성적으로 통제하는 데 취약합니다. 그것이 그의 전략이 실패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투키디데스가 분석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발발 과정은 약 2300년 후 1914년 7월 위기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변방의 작은 분쟁이 강대국들을 연쇄적으로 끌어들이는 체인갱. 예방전쟁의 심리, 지금 당장 공격해야 한다.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는 논리. 코린토스가 스파르타의 동맹 이탈을 협박한 것과 오스트리아 헝가리에 백지 수표를 발행한 독일의 의사결정이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그리고 두 전쟁 모두 어느 나라도 처음부터 전면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투키디데스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하면서 단 하나의 결론을 남겼습니다. 전쟁은 나쁜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에피담노스에서 내전을 일으킨 자들도, 코르키라의 구원을 요청한 자들도, 아테네에서 방어 동맹을 체결한 자들도, 스파르타 민회에서 전쟁에 찬성한 자들도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 합리적 행동들의 총합이 아무도 원하지 않은 27년 전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투키디데스가
2500년 전에 남긴 시스템의 구조적 압력 앞에서 개별적 합리성은 얼마나 무력한가라는 경고입니다. 패권의 몰락 4편을 마칩니다. 다음 편에서는 전쟁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투키디데스가 기록한 전쟁의 내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수박 겉핥기였습니다.